안녕하십니까. 김영환 TV 시청자 여러분, 송국권의 혼수를 진행하는 송국권 영날보 서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송국권의 혼수를 보내드리는 대들보 대선판 들여다보기와 김영환 TV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모처럼 오늘 모셨는데 예. 요즘 그 구독자가 거의 10만이 다 돼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10만 빼기 10,000명. 곧 실버 버튼이 도착을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성장세. 예. 제가 한 10만 할 때 한 1년 걸린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자, 일단 그 김영환 그 전 장관님 사선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윤석열 캠프의 그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네. 자, 그래서 네. 오늘 윤석열 캠프 요즘 분위기를 좀 먼저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1, 2차 토론회가 지금 마쳤지 않습니까? 어제 네. 2차 토론회 했는데 네. 자, 윤석열 후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자평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 80점 정도. 80점. 80점 정도인데, 이제는 이제 후보가 좀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예.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할까, 구설이라고 할까. 말실수 같은 거. 말실수라기보다는 하여간 시비를 거는 것들이 있긴 있고. 프레임에 걸려 있었죠. 예, 그런 것은 있지만, 후보가 이제, TV 토론은 이런 거구나. 또 자신감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근본적인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과거에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 자체가 좀 이렇게 흠집내기 같은 거 조금 뭐랄까 자잘한 그 조잡한 문제 제기가 좀 많았던 거 아닌가. 좀 근본적인 정책 토론, 비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압도하는 그런 토론이 됐기 때문에 자평은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단언한 게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처음 윤석열을 만났을 때, 그쪽에 연락 와서 우리가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둘이 훨씬 탄회하게 많은 시간, 한 2시간 정도 제일 첫 만남에서. 하도 서로 많이 떠들다 보니까 식사를 반이나 남겼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날 나와서 기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TV 토론 문제 없겠다, 이분. 저한테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TV 토론 2번 하고 나면 대선 전망이 확실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 엑스파일도 있었고, 무슨 말실수 리스크도 있었고, 여론조사 리스크 있었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고발 사주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이분이 TV 토론 가면, 노회한 정치인들한테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7대1 이렇게 싸우면은 급강.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바뀌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봤죠. 그리고 우리도 또 이거 TV 토론이라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량이 없으면은, 순발력이 없으면, 또 지식이 없으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우리 지지자를 물론이고 언론한테 얘기한 것은 2번쯤 토론하고 나면 그것이 미몽이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무 가능성이, 그럼으로써 이제 대선판에 리스크가 다 사라져서 대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결론이 날 거다 그랬는데, 어제가 2번째 토론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TV 토론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100점을 못 준 이유는 20점은 왜? 그거는 이제 역시. 아니, 미안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우선 이제 그런 분들의 뭐라고 할까, 공격이라고 할까, 비판이라고, 그걸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으셔요, 이게. 그러니까 허허하고 웃고 말고 아이고, 왜 이런 아마 이렇게 이제. 부자 몸조심하는 느낌도 들던데. 그건 아니고 실소. 그리고 성품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 검찰총장 하셨으니까 막 제압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그냥 좀 좋게 얘기하면 인격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소극적인 대응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독한 말을 한다거나 인격을 무시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같이 부딪히게 되면 그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서 그냥 말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시청자들은 그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토론 기법상에도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부분적으로는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건 정직한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눈에 띄지 그 문제가 뭐 발생은 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좀 너무 토론을 막 안 하고 피한다. 그런 모습 저도 느꼈습니다. 저도 느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터넷상에 어제 토론 중에서 유승민 후보 그 유튜브에도 막 올라가 있고 SNS 많이 다니는 게 그겁니다. 저희 청약 통장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물었죠. 유승민 후보가 청약통장에 대해서 물으니 본인 내 공약을 베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 청약통장 뭐 해본 적이 인정하거나는 해본 적이 없다 집에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어제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봤는데 그 부분만 딱 잘라놓고 하면은 진짜 청약통장이 뭔지 모르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막 SNS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그러면 군 제대한 사람은 5점을 가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5점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윤석민 의원이 4점도 아니고 6점도 아니고 5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이 자녀 한 명당 5점씩이기 때문에 자녀 한 명의 기준으로 해서 5점을 정한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뭔지 모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떼놓고 하면은 청약통장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돼서 지금 SNS에서도 좀 많이 그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만약에 본인이 그 시간에 이야기를 못 했으면은 내가 청약통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 집도 별로 필요가 없어서 뭐 부모님 댁에 있었고 뭐 50세까지 그래서 집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정근을 다니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고 어제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오늘 SNS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또 빙자해서 또 뭐를 짤방을 만들어서 올렸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살아온 삶이라는 게 약간 독특하잖아요. 네. 우선 이제 첫째는 이 청약통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금방 이해가 돼서 네. 뭐 당연한 걸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이분이 50세까지 결혼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를 26년 동안 했지만 네. 저축한 돈이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돈만 있으면 후배들하고 밥 먹고 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을 생각, 의지 이런 게 없었던 그 독특한 성격이 있어. 그러면 왜 그 나이가 그때 되도록 돈을 안 모았냐든지 왜 그런 걸 돈을 모아서 14생각 안 하냐. 우리 체험민들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말하기 어려운 건데 그걸 또 주저리 얘기하기는 또 어려워. 또 그래서 뭐 아버지 집에 있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역시 이제 그런 함정을 파면은 걸려들 수밖에 없고 네티즌들의 일부 뭐라고 반론이나 저항 같은 걸 견디고 가야지 그걸 하나하나 또 다 변명하려고 하면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나 이제 어제 그 질문의 요지는 유승민 의원의 그 정책을 뺏겼냐. 왜 그걸 표절했냐. 그건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왔는데 윤 총장님의 말씀은 외교 안보 정책은 11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100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5점 가산을 포함한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바로 지금 제대한 군인들 그 젊은이들을 만나서 다 여론 수렴을 하고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절차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이 토론하고 검증하고 해서 내놓은 거다. 이 절차까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그쪽에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책을 지금 자꾸 이런 문제를 삼으니까 그 뭐 표절 프레임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가를 그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서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정책을 그냥 이렇게 누가 써서 준 거 갖고 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숙성하고 많은 사람이 토론하고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또 실제 그런 대상자라고 할까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과정을 충분히 갖춰서 한 거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그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기 정책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절했다고 덮어 씌워놓고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이런 토론이 문제가 되고 내가 어제 제일 그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일문일답을 한단 말이에요. 피감기관. 근데 사실 피감기관들이 굉장히 지식을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은 공격하는 거니까 유리하잖아요. 뭐 이거 찔러보고 이거 저 찔러봐요. 그 이제 별로 이게 잘 제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피감기관한테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같은 대선 후보 사이에 청약 가점 5점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이 여론조사와 그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좀 자료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감기관한테 할 수 있는 일이지 대통령 후보들께 당신 그 정책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좀 조사 좀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자료 있으면 내봐라. 주겠다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료 달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장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참 예의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어제 저도 어떤 걸 느꼈냐면은 지금 특히 홍준표 후보 지금 뭐 수위를 사실 다투고 있죠. 여론조사상으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뭘 모른다. 국정에 대해서. 그것을 덜쳐내기 위해서 계속 ICBM과 뭐 전략미사일, 전략핵, 전술핵 이것을 가지고 계속 아느냐 모르냐 그것도 운동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답변을 정확히 좀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부분이나 아니면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것들을 해서 어려운 거였어요. 어려운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가서는 갑자기 LTV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이게 용어가 잘 생각 안 나죠. 잘 안 나죠. 저도 그래서 어제 저거 대답 못 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같은 거 잘 원인이 뭔지 아느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럴 때 그게 묻는 사람이 수예요. 묻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묻는 사람이 물으면서도 자기는 답이 없어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저게 버벅거리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떠나서 버벅거리는구나 하는 인상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질문을 할 때 이분들은 지금 유승민과 홍준표는 마음이 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표절이고 당신은 너무 공부가 안 돼 있고 당신은 지식이 없고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까는 그러니까 거죠. 이 지금 질의를 할 때는 예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내용들을 쫙 묻고요. 제가 그 이재명 지사를 하고 일문일답한 것이 그 교과서니까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제가 일베에 가셨죠. 뭐 그다음에 검사 사칭한 거 맞죠? 그다음에 형님 정신병원 갔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얘기를 들어.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막 쫙 해.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이끌어낸 뒤에 결론이 당신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됐냐 이렇게 해야지 되지. 당신 문제가 많은 사람에 흥분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정당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은 방식이다. 판결하기 전에는 심의를 해야 되고 그 피고든 원고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막 말을 잘라.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막 잘라요.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고 가다가 또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면은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신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렇게 나가는 거죠. 표절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지금 히어로로 돼 있어. 그다음에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갖는 후보인데 이 사람을 뭐로 생각하냐면 초선도 안 한 피감기관의 검찰총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거 정치인들의 오만함이고 독선이구나. 말을 저렇게 하나. 아니 그래 그 대통령 후보들께 하는데 그 자료 좀 달라는 게 그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는 뭐 그런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토론인데 어제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저는 보니까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막 몰아붙이는 목적은 윤석열 후보는 검사 생활만 26년을 했지 국정에 대해서 뭘 아느냐. 우리는 그래도 뭐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당 대표도 하고 또 뭐 대선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 차별화를 하려고 이제 막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어제 좀 위험한 순간이 저는 딱 그 순간이라고 보는데
이 처음에 딱 보면은 그 청약 조직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물어보고 나서 5점 이야기, 가점 5점. 만약에 그거 대답 못했으면은 예, 어제 결정적으로 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다 그 사실대로 맞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좀 새롭게 보였어요. 네, 공부를 여러 방면으로 했구나. 우선은 이제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그 고시할 때 같이 공부했대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고시를 9번 떨어지면 되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 예감이. 네. 이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은 박학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명민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그걸 느꼈지만 굉장히 흡수력 내지는 지식에 대한 그 축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야 저거 나 같아도 잘 답변하기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하나 네. 이럴 순간이 다 무난히 지나가더라고요. 네.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딱딱딱딱 얘기를 해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방향에서는 이제 TV 토론 문제가 없구나. 보기에 따라서는 네. 압도했구나. 그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묻는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지엽적이에요. 네.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어제 그 안보 외교 이런 거에 대한 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네. 때 이를테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돼요.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남북의 인도적인 그거는 하고 소통도 뭐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뭐 지원과 소통과 대화를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이 지금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이 정책에서 볼 때 상당히 문재인 정권 쪽에 가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비핵화가 지금 이렇게 되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과 정체성과 다른 거 아니냐. 그 문재인 정권의 그런 거를 많이 뭐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말하자면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러냐. 그런 좀 이렇게 물어보고 국민도 알고 싶고 당원도 알고 싶은데 굵직굵직한 이런 그거를 물어야지. 지금 심장이 지금 어떻게 잘 뛰고 있는가 이걸 검진해야 될 의사가 지금 피부에 무슨 피부병 났느냐 안 났느냐 뭐 손톱 밑에 무슨 때가 껴 있느냐 안 껴 있느냐 가지고 말초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기 지지자들의 그런 댓글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TV 토론은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분이 지금 대북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그 유연한 발표 가운데서는 북한에 관한 건데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고 하면 이건 우리 단절이다. 막 금강산 단절, 개성 단절, 뭐 북한하고 대화 단절 이렇게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 북한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예요. 좋게 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그런 태도를 답습하는 듯한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나는 좋은데 나같이 이제 김대중 때 같이 정치를 하고 민주당 성향의 걸 가졌던 사람한테는 야 정말 국민의힘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중도 지향적인, 평화 지향적인, 한반도의 프로세스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거를 가졌지만 야, 그러면 저기 보수나 이런 쪽에서 비판하지 않겠나 그러는 건데 그걸 붙잡아준 중요한 어제 토론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 문제였어요. 중국. 제일 우리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 청약통장 말았냐 몰랐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청약통장도. 그거 처음에 중요한데, 청약통장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청약통장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서민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 사든 안 사든 이걸 알아야 되고, 집 사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서 어떻게 가산점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 물은 내용이 청약통장은 중요하나 청약통장을 했느냐 몰랐냐 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건 문제인데 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야 내가 지금 국방개혁 포럼의 과학기술 자문위원장이에요. 그 장성이 160명이 모여있고 뭐 엄청난 별이 한 수백 개 모여있어. 나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 마이크 지금 그쪽 그렇죠. 똑같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얘기한 거예요. 육군 대장들한테 얘기했어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인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 40km 전방에서 쏘면 지금 서울에 떨어지는데 몇 초 내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제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핵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걸 보면 이거예요. 이 남북의 안보 문제가 중요한 그 상황이 오면 미국의 강력한 핵 우산, 그 전술핵 배치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내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대비한 핵 공격에 대응한 군사훈련을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중국 외교부에서 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라유시안인가 뭐 하는 그 대변인이 누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경거망동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보기에 따라서는 내정 간섭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물었어 또. 우리 후보가 누구가 홍준표가 누가 물으니까 이제 그때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의 안보에 관한 한 중국이고 누구고 우리 중심으로 우리 국익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미국하고의 안보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거기서 내가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어야 된단 말이냐. 미국의 핵우산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도 우리가 말을 못한단 말이냐. 그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말 못하고 북한에도 말 못하고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건 내정 간섭이다 말이야. 아무리 중각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면은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중단하고 식량 공급을 중단해서라도 북한이 비핵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지 중국이 그렇게 슬슬 그걸 대주면서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토론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어야 되는데 그런 토론은 일부만 하고 뭐 전술핵 아느냐 무슨 이런 식으로 전략핵 아니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원자로하고 원자핵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 말씀하신 그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지금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라인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더 많이는 아닌데 일부 와 있죠. 일부 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지적이 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내보내는 메시지가 정확한가 이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청약 문제도 사실은 이 말은 그거였죠. 지금 내가 안 해봤어. 집이 없다. 이 이야기인데 내가 집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법, 그런 것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연구도 해야 되고, 그것도 금방 안 되잖아요. 금방은 안 되죠. 실수가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야, 이걸 좀 잘못되면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거 아마 문제가 된다고 토론 끝날 때까지 생각도 안 하셨을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보니까 정치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다. 나는 들끓지만 3차, 4차 가면은 또 좀 더 나머지 지금 아까 80점 했는데 나머지 20점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이 저런 말실수라도 해야 이게 부각이 돼. 어제 그 부각이 이게 정치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야, 저거 군대 갔다 오면은 그 가산점 5점 주는 정책을 발표했나? 그걸 어제 토론 보고 한 사람이 많을 거야.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어. 그래서 잃은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앞뒤를 잘 이제 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최근에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나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1, 2차 토론 봤을 때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 잘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세요? 한 사람만 더. 1차에서는 역시 하태경이 잘했다. 예, 그 홍준표에게 예, 그 하태경이 조국 수사. 예, 그거 잘했고, 예. 2차에는 하태경 후보가 예. 조금 그 과욕을 부리는 듯한 인상이에요. 검수완박. 예, 예. 또 한 번 이제 검수완박을 갖고 한 방 쥐어박으려고 예. 했는데, 예. 그게 이제 2번 써먹기는 조금 그런 거잖아요. 예. 이제 그게 조금 오바가 됐고 너무 흥분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예. 뭐 무난한 거는 이제 원희룡 의원이 그냥 이렇게 좀 한 거 정도고, 어제는 네. 뭐 제일 그 하이라이트는 역시 유승민하고 그 홍준표가 예. 그 무슨 책임론 갖고 막 배신자론. 그걸 배신자론. 싸웠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 당 토론에 이제 그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 깎아먹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태극기 부대가 어떻고 뭐 예. 네가 잘나니 내가 좀 잘나니 맞습니다. 이거는 당내 경선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2등, 3등 각축에 그게 이제 거기서 좀 따라 붙으려고 하는 그런 그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하태경은 어떻게든 4등에 남아야겠다 예. 그거에 때문에 또 이제 오버하고 있고 힘을 빼야 되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최재형 후보님은 이제 지금 캠프도 해체됐지. 네. 뭐 정의화 의장님도 지금 뭐 그렇더라고요. 지지를 철회했지. 네. 그런데 지금부터 최재형의 정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최재형 지금부터요? 최재형의 지금부터. 정치를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최재형 후보가 지금 캠프 해체를 포함해서 정의화 의장의 그런 문제는 지금 저기거든요. 저기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그건 문제를 제기한 문제 거예요. 제기했죠. 그래서 그렇죠. 정의화 부산이니까는 정의화 의장은. 그런 분들, 그 김미애 의원인가 뭐 그런 분들도 예, 다 예. 이탈하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정사 관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태 문제 이런 예, 것들 뭐 예.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속세 폐지도 상속 폐지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최재형 그 후보는 1등 될 생각을 버리고 네. 우리 사회에 소외된 또 소수자지만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를테면 사형제를 뭐 빨리 하자든지 뭐 네. 민노총을 뭐 무슨 재정 무슨 긴급권을 동원해서 없애버린다든지 네, 긴급재정 이거는 명령권을. 전두환도 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홍준표 대통령 돼도 그거 말도 꺼내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사이다 발언으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안 된다. 법치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양심의 소리를 내면 돼요. 네. 나는 그런 면에서 최재형이 4등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4등에 올라오면. 그렇게 네. 아니 지금 제가 한 말씀대로만 간다면 그러니까 예. 지금 앞으로 토론이 몇 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러니까 8, 90%의 동의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좀 양심의 소리가 있단 말이야. 네. 뭐 부정선거도 우리가 투개표 부정을 반대하는 거지 그거를 투개표해서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로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부정선거의 요소가 많이 있었다. 거기에 투개표에 이런 문제가 있어. 300표가 지금 민경욱 때 깠을 때 네. 300표가 부정이면 그건 선거 무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정선거 얘기가 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없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 완전히 없었다가 아니라 이제 황교안처럼 뭐 이 선거가 완전히 부정선거기 때문에 해볼 필요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문제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거기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나고 아니 선거가 끝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이 재검표를 하지 않는 대법원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제 하태경 후보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황교안과 완전히 각을 세워버리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교안은 지금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정선거를 사람들이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건 부정선거였다고 선거를 부정하는 상태로 가는 것은 안 되죠. 네. 그거는 그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태경이나 이준석 그 후보들이 그 대표가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국민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것이 다 부정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떨어진 게 다 그러고 수개표 조작이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거나 내부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선관위 시스템이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됐겠는가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이거든요. 그러나 통계상으로 이상하고 이게 사전투표에 뒤집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그 의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투개표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반대다 그런 얘기. 아, 그러나 예. 개표 과정에서 이게 뭐 무슨 배수 표가 나오고 뭐 300표가 무효표가 지금 바로 잡히고 그 대법원이 그거를 검표를 거부했어요 지금 개표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하고 그런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최재형 후보를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는 지금 이 후보 토론에서의 감사원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일. 그래서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지금 그 출마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에게 좀 너무 그런 역할을 아니 그렇게 하시면은 4등 올라간다 이건. 네, 4등으로. 예, 그 전략상으로. 네. 왜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길을 따라가도 표가 없고 홍준표 같이 해도 표가 없어. 거기 중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발언을 하는 네. 아니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내가 이 캠프에만 없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것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졸속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하기 직전에 가덕도 신공항에 가서 가지도 않은 그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가덕도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뛴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지. 탄핵 사유예요, 그게. 또 배 타고 그랬겠죠. 예. 아니 그런 문제를 우리 후보 가운데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어땠다고 그걸 그 사람이 무슨 선거대책위원장을 사퇴합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분이 여태까지 한 거 이를테면 무슨 역선택 방지에서 물러났다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조금 이분이 대쪽 같은 분인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제 나타난 그 비상재정명령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거 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싸우지만 그러니까 아니 민노총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우리가 정말 끌어오르는 그 분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 100만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그 노동단체를 비상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구테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없애요? 그건 난리가 나지.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해주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난 최재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나는 점수를 만약 윤석열 안 친다면 최재형 한 표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나 지금 저분이 지금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지금 표를 따라다니지 말고 양심의 소리 소신 있는 그 감사원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4강 안에 들어간다. 4강 안에 들어가면은 또 그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국민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지. 지금 1등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또 지지율 같은 것이 좀 올라갈 것이고 또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할 수 있는 결집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이제 최재형 후보에게 기대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일단 뭐 토론회가 아직 3, 4, 5, 6차까지 4번 남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인데 일단 뭐 본선 진출은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윤석열 당연히. 예.